김선규 에너지머니 시간입니다.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또 다른 걱정거리로 떠오른 국제유가는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왜 오르는 것인가, 전략까지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전에도 이제 사우디하고 사실 미국하고 긴장 관계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네. 유가가 좀 올랐는데 그런 그 두 차례의 원유 전쟁, 석유 전쟁에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바이든 정부가 승리했다. 지금까지는 적어도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우선은 지금까지는 감산을 했는데 유가가 올라가지 않고 계속 저유가를 유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승리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 특히 재밌는 건 뭐냐면 오펙 플러스에서 그동안에 감산을 하겠다, 그러고 일산 100만 배럴씩 뭐 감산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했었는데도 원유가 잠깐 한 2, 3일 올라가다가 다시금 이제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그래도 미국이 역시 이거를 이기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전략 비축 요직 SPR이라 부르는 거를 계속 방출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저유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감산에 사우디가 발벗고 나섰지만 다른 나라들이 뭐 동참을 적극적으로 잘 안 하는 것 같은 그동안은, 그죠? 네. 하는 척 하면서 안 하고, 그죠? 그랬던 요인들도 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어쨌든 다시 사우디에 러시아가 붙어가지고 감산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서 유가도 오르는데, 이번에는 그 어떤 일종의 유가 전쟁, 패권 전쟁이라고 본다면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도 그렇게 뭐 좀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긴 예. 한데, 단지 이번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사우디 혼자서만 감산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러시아가 붙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요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 좀 지켜보고 있는데, 최근 한 5일 정도, 5거래일,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보면은 이제 상단에 와가지고서는 올라갔다가 다시금 지금 또 내려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현재 그 경제 구조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에서 그 석유 수출하는 부분이 굉장히 지대한 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고, 특히나 러시아도 이제 그 전체적인 자원 중에서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차지한 비율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석유를 감산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수입이 또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100만 배럴을 감산했다 그러면은 대략 그 중에서 이 자발적 감산을 100만 배럴 했다 그러면은 사우디가 지금 현재로 했을 때 한 8,900만 달러 정도가 지금 수입이 줄어들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수익 감소로 인해 가지고 경제에 타격이 오고, 결국은 이전에도 그래서 국채를 발행했듯이 또다시 이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는 상황에서는 아마 사우디나 러시아 둘 다 올 연말까지 해가지고서는 이후에는 석유 감산을 해제하는 게 결국은 불가피하다. 결국은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감산은 어느 정도 좀 해제해놓고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하루 100만 배럴 이제 감산이잖아요. 네. 네, 사우디하고 사우디 러시아 합쳐서 100만 배럴인가요? 사우디만 지난번에 100만 배럴 네. 감산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지금은 그냥 단독으로 자발 감산한 게 사우디만 100만 배럴이고, 배럴이죠. 거기다가 네. 이제 그 러시아가 조금 더 들러붙었는데, 네. 사실은 말은 저렇게 해놓고 또 네. 이제 사실은 또 어떻게 할지 모르죠. 결국 치킨 게임이네요. 사우디도 사실은 감산하고 그러면 이제 석유 판매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걸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또 러시아는 뭐 어떤 측면에서 그러면 사우디에다가 이번에 또 같이 감산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오일 프라이스 캡 그래가지고 이제 유가 상한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5달러 이상은 자기네들은 이 기름을 못 팔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그 러시아 기름을 대표하는 게 이제 우랄 원유라고 부르는데, 이게 보통 얼마 정도 나오냐면 55불에서 60불 사이에서 보통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65불대 프라이스 캡 해도 그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는 러시아 입장에서 조금 더 그동안의 그 그림자 선단을 이용해 가지고 그 중국이나 인도에다가 엄청나게 그 석유를 많이 수출을 해왔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서 특별히 걸릴 건 없다라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이 일산 100만 배럴 감산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또 이제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또 다시 어디로 어떻게 또 유통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전략 비축유 말씀하셨고, 유가가 오를만 하면 이제 그거를 풀어가지고 저지를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전략 비축유도 상당히 좀 줄었다.
예.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전략 비축유를 채워 넣으려고 하면 미국의 수요가 늘어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일단 지금 요 그래프부터 우선 하나 보고 네.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EIA 그러니까 미국의 그 에너지 인포메이션 에이전시에서 어토라이제이션에서 네. 지금 나온 자료인데 지금 현재 2023년 5월까지 해가지고 현재 그러니까 4개월 전이죠. 그때까지 해서 지금 남은 게 원유가 이미 3억 4,700만 배럴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네. 3억 배럴 이상 거의 한 4억 배럴 정도를 이번에 유가 전쟁하면서 소모를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을 펴가지고 추가적인 석유의 시추라든가 개발을 하지 않았고 셰일 오일을 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비만 자꾸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 비축유가 굉장히 많이 절반 이상이 지금 고갈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5월 현재 기준으로는 전략 비축유 잔여량은 3억 4,700만 배럴 조금 넘게 남아 있고 여기에 대한 보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유가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요? 전망 좀 해주세요. 일단 WTI 같은 경우는 저는 단기적으로 한 92달러대를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 그걸 돌파하면 95달러대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단 뭐 여기 외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0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제가 볼 때는 올해는 그렇게 되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략 비축유에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커버할 수 있다 보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더 아무래도 그 약간 좀 체력이 약해가지고 약간의 이벤트만 터져도 급등락이 좀 심하기 때문에 1차 저항 때 98달러, 그다음에 최대 한 103달러까지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미국이 만약에 그 지금 이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이제 모자란다 그랬을 때 추가로 석유 시추를 개발을 들어가라 하고 지시를 들어가면은 충분히 이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위쪽으로 막 치고 올라가는 국면은 아닐 걸로 예측을 해주셔서 다행스럽고요. 유가 오르면서 이제 인플레 우려가 있고 미국의 긴축 우려가 있는데 그 얘기는 넘어가고요. 시간상 남으면 하고요. 그러면 최근에 정유주도 좀 오르고 하는데요. 유가 상승과 관련된 관련주들이나 ETF 같은 경우 지금 시점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브렌트유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더 좋은 게 원유 ETF 같은 경우 그쪽은 아직 그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밀하고 옥수수가 이제 여기 연결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미국 농업도 기름을 써가지고서는 아무래도 석유를 써서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 이 밀과 옥수수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가격들이 굉장히 저가에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는 필요하지만 오히려 지금 이 유가가 한참 더 올라가는 시즌이 됐다 그러면은 가을에 작황에 영향을 주니까 이것도 조금 한번 시간을 두고서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유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정유주는 추가로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화학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유가로 인해서 오히려 하락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유가 문제와 함께 최근에 또 중국에서 수출 제한 얘기하면서 요소수 문제가 다시 한번 대란이 일어났는데요. 네. 이전과는 좀 이제 다르다는 시각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소수 관련주는 움직이기도 하는데 요소수는 중국이 규제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수입산 다변화가 충분히 된 건가요? 지금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은 예전에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했을 때는 우리가 거의 80% 이상을 거기다 의존을 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그렇게 했을 때는 중국 비중은 한 17%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중동에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카타르나 이런 데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까지는 원래 요소가 석탄을 좀 처리하는 과정에서 질소를 이제 좀 뽑아내다 거기서 이제 질소를 뽑아내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석탄이 많이 나니까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는 그 천연가스에서 뽑아내는 이 요소를 가지고서 이 중동에서 그런 것들을 중동에서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는 이미 연말까지 쓸 요소 비축량은 이미 비료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소수, 그 다음에 산업용 특히 발전소에 들어가는 그 고농축 요소수까지 그 물량까지 비축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아주 제일 잘 아시는 분이죠. 오늘 국제유가 흐름과 전망했습니다.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